한 나라의 방위산업이 30년 만에 탱크와 야포 수출량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뿌리에 뜻밖의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빚 대신 받은 고철 덩어리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무기로 진화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무기가 지금 러시아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년 전 시작된 역전의 드라마,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국군의 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현무-5 미사일 때문이었습니다. 전체 무게 약 36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9톤입니다. 탄두 중량이란 미사일이 목표물에 떨어뜨리는 폭발물의 무게를 말합니다. 9톤이면 중형 버스 3대를 합친 무게와 비슷합니다. 핵무기 없이도 지하 깊숙한 곳의 벙커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세계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미사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가 묘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무기에서 러시아 무기의 설계 철학이 짙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외형을 보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물론 단순 복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기계공학적 장점을 흡수하고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공학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기계공학은 엔진이나 구조물처럼 물리적인 부품을 다루는 기술이고, 전자공학은 센서나 컴퓨터처럼 정밀한 제어 장치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서 원본을 뛰어넘는 무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K2 흑표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는 K2의 심장부에는 러시아 T-82 전차에서 영감을 받은 자동장전 자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란 사람 대신 기계가 포탄을 장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숫자가 이 변화를 증명합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출 실적은 미미했고 핵심 기술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한국은 탱크와 야포 인도량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산 매출 증가율도 세계 3위입니다. 3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파열음은 숫자가 아니라 역사의 아이러니에서 났습니다. 지금 한국 무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국경에 배치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겨누고 있는 대상이 바로 러시아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30년 전 러시아가 한국을 얕잡아보고 던져준 기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통쾌한 역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면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한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했지만 미국은 핵심 기술을 쉽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핵심 부품은 열어볼 수도 없었고 수리조차 미국 기술자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키우고 싶어도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바꿀 보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습니다. 70년간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던 초강대국의 몰락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지금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15개 나라가 모인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이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경제 위기에 빠졌고 외채를 갚을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한국에게도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에 빌려준 30억 달러를 어떻게 돌려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30억 달러면 당시 환율로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 북방 외교를 추진하며 소련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북방 외교란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돈을 빌려줬는데 소련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현물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물이란 바로 군사 장비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황당한 제안이었지만 어차피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받자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불곰은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군사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T-80U 전차가 가장 핵심이었고, 그 외에도 보병이 타고 다니며 싸우는 장갑차, 어깨에 메고 쏘는 휴대용 미사일 등 다양한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거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니 러시아 무기를 실전에 쓸 일이 없을 것이고 기술 수준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춘 버전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실제로 사용하는 내수용 자유용 장비를 보냈습니다. 보통 무기를 수출할 때는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성능을 낮추어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기본적인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전자산업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무기 체계의 설계 경험과 기계공학적 노하우였을 뿐입니다. 러시아 장비들이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연구진들은 밤잠을 잊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녹슨 외관 아래 숨겨진 보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절대로 보여주지 않던 군사 기술의 핵심들이 러시아 무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장비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T-80U 전차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던 무기였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이 전차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엔진부터 포탑, 장갑,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까지 모든 부품을 낱낱이 해체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는 특히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서방 전차들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포탄을 장전합니다. 그래서 장전수가 필요하고 승무원이 4명이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차는 기계가 자동으로 포탄을 장전합니다. 덕분에 승무원이 3명이면 충분하고 전차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전차가 작아지면 적에게 맞을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투에서 유리합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자동 장전 장치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탑 아래 회전식 탄약고에 포탄이 노출되어 있어서 피격 시 유폭 위험이 컸습니다. 유폭이란 탄약에 불이 붙어 연쇄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포탑이 통째로 날아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잭 인 더 박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장난감 상자에서 인형이 튀어나오듯 전차 포탑이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빗댄 표현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의 장점은 살리되 탄약고를 포탑 후방에 분리된 공간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폭발 시 압력을 외부로 배출하는 블로우오프 패널을 장착했습니다. 블로우오프 패널은 폭발이 일어났을 때 특정 방향으로 압력을 빼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탄약고가 폭발해도 승무원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사일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비행 중 궤도를 불규칙하게 바꾸는 기술로 유명합니다. 마치 축구에서 무회전 킥을 찬 공처럼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이 원리를 분석하고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유도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도 놀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국의 센서 기술과 전자 장비 수준이 자신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기계공학의 노하우와 한국의 첨단 전자공학이 만나는 순간 새로운 차원의 무기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이 얻은 것은
단순한 기술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설계하는 철학과 접근 방식을 배운 것입니다. 미국식 무기는 첨단 기술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대신 가격이 비쌉니다. 러시아식 무기는 실용성과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취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성능은 최고로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K방산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불곰 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K2 흑표 전차 개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도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K2 흑표는 2014년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한 전차였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이란 적의 미사일이나 포탄이 날아오면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요격하는 장치입니다. 마치 전차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두른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K2는 생존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화력 면에서도 K2는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120mm 활강포는 4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활강포란 포신 안쪽에 홈이 없는 대포로 더 빠른 속도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4km면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분당 1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어 웬만한 전차보다 화력 투사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동성도 놀랍습니다.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한 K2는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55톤이 넘는 쇳덩이가 고속도로 자동차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험한 지형에서도 자세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현수장치 덕분에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수심 4m 이상의 하천도 도하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또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자주포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말합니다. K9은 155mm 포탄을 40km 이상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포탄을 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가 되었습니다.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가 K9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발전은 더욱 극적입니다. 현무 마이너 1으로 시작해 현무 -2, 현무 -3, 현무 -4를 거쳐 현무 -5에 이르기까지 사거리와 위력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현무 -5는 탄두 중량이 9톤에 달해 핵무기 없이도 지하 깊은 곳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의 배경에는 불곰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배운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은 자체적인 연구 개발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스승을 넘어서는 창조의 단계로 도약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탱크와 야포 인도량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산 매출 증가율도 세계 3위입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만들어낸 장면 중 가장 극적인 반전이 따로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폴란드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섰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선택한 무기가 바로 한국산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 이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거래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가격은 미국이나 독일 무기보다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나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비교해도 성능이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더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기였습니다. 납기란 물건을 주문받고 실제로 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에 수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한국은 훨씬 빠른 속도로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었고 대량 생산 체계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한국은 폴란드와의 1차 계약분 K2 전차 180대 인도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마주보는 곳입니다. 2026년부터는 2차 계약분 180대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T-90M 전차와 K2가 대치하는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스펙을 비교해보면 K2의 우위가 확연합니다. T-90M의 최대 속도는 시속 60km지만 K2는 70km입니다. 장갑 방호력과 화력 통제 시스템에서도 K2가 앞섭니다. 무엇보다 K2에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있지만 T-90M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능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상황은 악몽과 같습니다. 30년 전 빛 대신 현물로 던져준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화해서 지금 자국 군대를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무기를 운용하는 나라가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폴란드라는 점이 더욱 씁쓸할 것입니다. 위성국이란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나라를 말합니다. 냉전시대 폴란드는 소련의 동맹국이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미국의 에이브럼스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잇는 나토 동부 전선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방이 자신들의 기술에서 비롯된 무기로 포위당하는 형국입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탄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 포탄 소모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에 수만 발씩 사용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포탄은 65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당시에는 러시아가 한국에게 무기를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기를 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 무기의 품질입니다. 북한이 보낸 포탄의 약 절반은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러시아 공장에서 재가공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발률도 높고 정밀도도 떨어집니다. 불발률이란 발사된 포탄이 터지지 않고 실패하는 비율입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무기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는 북한의 포탄 공급량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에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베트남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러시아 무기에 의존해온 베트남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사회주의권 국가에 한국산 주력 무기가 진출한 최초의 사례로 러시아 무기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 독자적인 기술 발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외부와의 기술 교류가 차단되면 발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열린 경제와 활발한 기술 교류를 통해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기뿐 아니라 1만 명 이상의 군대를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 기술이나 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한국 방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무기 공급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더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다음 목표는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이 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원자로란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 열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이 열로 증기를 만들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합니다. 연료를 자주 보급할 필요가 없어 몇 달 동안 물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하루에 한두 번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합니다. 이때 적에게 발견될 위험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원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 때문입니다. 지상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위치가 노출되어 있어 적의 선제 공격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잠수함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을 2차 타격 능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동의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농축 우라늄은 원자로 연료로 쓰기 위해 특수 처리한 핵물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물질 사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핵기술 확산을 우려해 동맹국에도 이 기술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같은 최우방국에도 주지 않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5년 12월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단입니다. 5,000톤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만 3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척에서 6척을 확보하려면 총 사업비가 20조 원을 넘어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지상의 현무 미사일, 해상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물 밑에 핵추진 잠수함까지. 이지스 구축함은 동시에 수백 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방공 시스템을 갖춘 군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성되면 한국의 삼축 체계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30년 전 빛 대신 받은 고철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였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안보 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독자적인 방위 역량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안보 우산이란 강대국이 동맹국을 대신해 적의 공격을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주변국들의 눈에 한국은 작은 새우에 불과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끼어 등이 터지는 신세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탱크와 야포 인도량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산 매출 증가율도 세계 3위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파는 것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은 각 분야에서 최정상급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제는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점에 러시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빛 대신 고철을 던져줘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수출용이 아니라 내수용 장비를 보낸 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역량을 과소평가한 것이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가 겹치면서 러시아는 스스로 경쟁자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무기를 분석하고 배웠습니다.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원본을 뛰어넘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옛말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바로 그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과제는 많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 기술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방산 산업은 한 번 주문받으면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던 시절, 빚 대신 받은 고철 덩어리로 시작한 여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던 새우, 대한민국은 이제 없습니다. 건드리면 뼈가 부러질 각오를 해야 하는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한 나라. 함부로 손대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30년 전 러시아가 던져준 씨앗이 이렇게 자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러시아의 실수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30년 전 빚 대신 던져준 고철 덩어리가 세계 최강의 무기로 진화하고 그 무기가 다시 러시아의 목을 겨누게 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까지 손에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받은 것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렇다면 K방산의 다음 도전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괴물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K방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무기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파헤치는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자분들께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